여러분, 이 건물들 그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 안에는 한 시대의 꿈과 갈등,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서울의 말없는 이야기꾼들, 바로 건축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격동의 시대, 한 나라의 정체성이 이 돌과 캔버스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그 침묵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성을 짚어보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명동성당과 석조전, 이 두 건물을 집중 비교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돌에 새겨졌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20세기 초 서울은요, 말 그대로 거대한 각축장이었어요.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여러 비전들이 정말 치열하게 부딪혔죠. 그리고 그 싸움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이 벌이는 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돌과 강철로 쓰인 나라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였던 거죠. 바로 명동성당과 덕수궁 석조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명동성당부터 가보시죠. 이 건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하늘로, 위로 솟아오르려는 강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성당이 아니라 당시 조선 땅에 들어온 서구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딕 건축 양식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수직성입니다. 모든 걸 위로, 뾰족하게 쌓아 올리는 거죠. 왜냐? 신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요. 시선과 영혼 모두를 신에게로 이끌려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그 깊은 신앙심이 그대로 건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동성당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그렇죠. 하늘로 쭉 뻗은 종탑, 뾰족뾰족한 아치들. 내부 찬장을 보면 저렇게 뼈대처럼 생긴 늑골 궁륜 구조가 있는데요. 저것 덕분에 건물을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었어요. 모든 선과 빛이 위로, 신성한 곳을 향하도록 설계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지막한 기와지붕과 궁궐만 있던 한양 한복판에 하늘을 찌르듯한 이런 건물이 떡하니 들어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건 우리 서구 세력이 여기에 왔다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걸 중시했던 우리 전통 미학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이었죠. 물론 그때 서울의 서양식 건물이 명동성당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러시아 공사관은 르네상스 양식이었는데 이건 질서랑 균형, 그러니까 좀 더 인간 중심적인 느낌을 주죠. 프랑스 공사관은 바로크 양식으로 아주 화려하고 극적이고요. 하지만 명동성당의 고딕 양식은 지상의 권력이나 인간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의 신을 향한 열망, 그걸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아주 독보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 주인공 덕수궁 석조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동성당이 하늘을 향한 기도였다면 석조전은 세상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우리도 근대 국가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고종 황제의 아주 강력한 외침이었죠. 이게 신고전주의 건축인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고전주의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의 스타일을 다시 가져온 거죠. 왜 하필 그 스타일이었을까요? 그 시절 제국들이 가진 권위, 질서, 힘, 그걸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힘 좀 쓴다는 서구 열강들이 자기네 제국의 힘을 과시하려고 너도 나도 이 양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석조전을 한번 볼까요? 딱 봐도 굉장히 반듯하죠? 완벽한 좌우 대칭에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저 이오니아식 기둥들,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박공까지, 이 모든 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질서, 논리, 국가의 힘입니다.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우리 전통 건축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이성과 권력을 보여주는 미학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고종 황제가 왜 이 양식을 선택했겠어요? 당시 국제사회의 공용어였던 신고전주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 대한제국도 당신들 서구 열강과 똑같은 근대 국가다, 동등한 파트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돌로 쓴 외교 선언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성공의 성당은 로머네스크 양식이에요. 석조전이 날렵하고 우아하다면 이건 둥근 아치에
두꺼운 벽 때문에 훨씬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성체나 요새 같죠? 똑같은 서양 건축이라도 이렇게 다른 느낌의 힘을 보여준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족의 꿈과 외세의 압제가 부딪히는 하나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제 그 갈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두 상징물을 통해 이 싸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둘의 대비를 보세요.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먼저 독립문, 파리 개선문을 모델로 했죠. 이건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주독립의 의지를 서구의 건축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반면 조선 총독부 건물은 어땠나요? 우리 민족의 심장인 경복궁을 떡하니 가로막고 가장 권위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건 건축으로 우리를 짓누르겠다는 명백한 식민 통치의 풍력이었죠. 이러한 시대적 갈등과 고민은 비단 건축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각, 특히 사람의 몸을 다루는 인체 조각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문을 연 김복진의 작품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김복진의 소년을 보세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건 우리도 서양처럼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자는 계몽주의적인 열망을 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 그 이후 세대인 김종영의 전설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형태 대신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정신, 그 신화적인 힘을 표현하려 했죠. 사실주의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추상은 지켜내야 할 과거의 정신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조각을 통해 이 시대의 열망과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고민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우리는 전통과 근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녹여낼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공예였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만든 이왕직 미술품 제작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 문이나 형태는 우리 전통적인 미학을 따르면서도 제작 방식은 서양의 새로운 산업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그냥 옛날 것만 고집하지도 않고 서양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전통과 근대를 융합하려 했던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인 셈이죠.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지 않나요? 1897년 독립문으로 자주를 외치고 바로 다음에 명동성당으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1910년 석조전으로 근대 제국을 선포했지만 불과 16년 뒤에는 조선 총독부라는 식민 지배의 상징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의 건축물들 속에 한 시대의 희망과 꿈 그리고 좌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 시대의 건축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권력과 정체성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도구였다는 것. 둘째, 미술 역시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치열한 토론의 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작품들은요, 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시대의 대답이 담긴 생생한 기록인 거죠. 이 이야기들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서울 곳곳에 돌과 쇠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짓고 있는 건물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도시의 풍경은 100년 뒤에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